안녕하십니까 더배움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3급 자격시험 필기 준비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발달이론 공부하고 있는데요. 교재 위치는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게 되면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 성격과 관련된 발달이론을 오늘부터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로이트의 성격 발달이론이라든가 또는 구스타프 융의 성격 발달이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담 이론에서 각자의 어떤 정신적 동적 상담 이론에서 리비도 중심의 성적 발달이냐 아니면 또 사회적 심리적 발달이론에 따라서 두 학자의 어떤 견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상담 이론에서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청소년 상담사의 6개 과목을 볼 때에 제4과목에 포함되는 상담 이론에서 프로이트와 융의 이론을 깊이 다루기 때문에 그때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 있는 내용만 간단하게 보면서 특히 그 두 번째 나오는 양가로 이번에 자아의 중요성 내지는 성격 발달에 따른 프로이트와 그의 제자 내지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이런 에릭슨의 어떠한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학습을 하시고 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상담 이론에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트 같은 경우도 성격 5단계를 얘기하면서 그 리비도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그 성적 충동이 있는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도 아다시피 구강기부터 항문기, 그 다음에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이렇게 5단계로 진행이 되고, 또 에릭슨은 이제 8단계로 설명하죠. 그런 부분은 해당 파트에 가서 한 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사회성 발달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인지 발달이고 또 성격 발달 얘기했으면 이제 사회성 발달에 대해서도 또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67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회성 발달이란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능력, 기술 등을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발달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사회성 발달 이론이다 이렇게 나오고, 이러한 사회성 발달 이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 지식 또는 지혜라고 하죠. 우리가 지식과 지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지식과 지혜는 좀 다른데 정확하게 제가 구분할 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지혜고 뭐가 지식인지 모르지만 좀 지식은 좀 체계적이면서 좀 객관적이면서 또 어떤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면, 지혜로움 같은 것은 좀 독특하고 상황에 맞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좀 개인적인 능력에 해당되고 또 개인적인 경험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도 바로 사회성의 발달의 하나의 결과물 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개념을 언급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들 그 박스 안에 보면 그 발테스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지혜에 대해서 모형 내지는 구성 요소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발테스라는 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발테스 여러분 SOC라고 해서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지지난 시간에 왜 한번 했죠. 보상을 위한 최적화 선택 이론이라고 해서, 그죠? 나이가 고령화됐을 때 젊은 친구들과 같은 보상적 차원에서 어떤 성공적인 어떤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고령화 시대에는 전략적으로 아주 최적화된 선택적 행위를 제한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발테스 아마 부부인가 봐요. 부부가 얘기했던 거 SOC 얘기할 때 제가 발테스라는 분의 이름을 언급했죠. 바로 이분이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복잡하고 미래 예측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뛰어난 통찰력과 판단력을 가능하게 하는 전문적 지식이다. 그러니까 지식 중에서도 아주 지식이 언제 크고요. 그 중에서도 아주 전문 분야의 어떤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발테스가 말하기를 지혜란 삶의 실용적 사실적 지식이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적인 그러한 방락적 지식이다. 아주 아주 폭넓은 어떤 그러한 지식이고, 우리가 말하는 메타 인지의 능력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삶과 사회적 변화의 맥락에 대한 맥락적 지식을 갖추고 있고, 삶의 복잡성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또한 불확실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삶의 가치 및 목표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성을 고려하는 지식이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굉장히 개인적이고 상대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총 5가지로 발테스라는 분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하위 항목으로서 바로 애착이라든가 각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애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애착이라는 개념은 정말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애착의 문제. 애착이란 뭐냐면 제가 우리 교재 요 교재 31페이지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애착이라고 하는 내용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한 감정적인 유대관계를 우리는 애착이라고 개념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애착은 유아에게는 물리적 필요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배고플 때 젖을 먹인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을 주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 정서적 필요에 의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어떤 성인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이 애착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애착 이렇게 하면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볼비라는 인물입니다. 그죠? 볼비. 애착 이론의 아주 대가인물이신데, 제가 이제 애착 얘기할 때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볼에 사사삭 비비면서 애착을 느낀다, 이렇게 해서 볼비. 그래서 애착 이론의 대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외워도 될 것 같아요. 좀치 까먹을 수 없는 그런 이름이죠.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볼에, 뺨에 서로 비비면서 어떤 감정적 유대감을 느낀다. 그래서 볼비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볼비라는 분이 계신데, 볼비는 바로 이러한 애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먼저 사용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착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스피츠라는 분이 이러한 그 연구도 했는데요. 거기 나오는 것처럼 1940년대에 캐나다의 어떤 그 고아원에 있는 유아들에 대한 발달을 연구하면서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단순하게 어떤 영양 부족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애착이 없는 고아들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 아동들에 비해서 훨씬 더 사망률이 높더라라고 하는 좀 안타까운 그러한 결론도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등장하는 그 할로우의 원숭이 대리모 실험, 그러니까 그 원숭이, 아주 어린 원숭이에게, 엄마가 없는 원숭이에게 먹을 것과 그 다음에 엄마 모양을 한 인형의 원숭이를 한 마리 이게 다 앉혀놨죠. 인형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어린 원숭이가 어디에 가느냐, 먹거리로 가느냐, 아니면 엄마 원숭이처럼 닮은 그런 인형에게 가느냐 했을 때, 놀라웠게도 먹는 것에 가지 않고 엄마 모양을 한 대리 인형을 만든 그 엄마 원숭이 품에 안기더라라고 하는 그런 대리모 실험입니다. 바로 이 할로우라는 분이 연구한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새끼 원숭이들은 어미에게서 떼어내어 철사로 되어 있고, 젖꼭지를 단 인형과 담요로 덮어 있고, 또 젖꼭지를 단 인형 대리모를 각각 할당하였다라고 했을 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먹이가 아닌, 그죠? 접촉 위한, 그야말로 애착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감정적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 인형에게 가져라라고 하는 그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발달에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실험이었고요. 6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또 이러한 애착과 관련해서 에인스 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낯선 상황이라고 하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낯선 상황을 만들어 놔놓고 유아나 아동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 하는 것들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겁니다. 유아가 익숙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리 계획된 방식으로 주 양육자가 같이 있거나 없거나 하면서 낯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와 또 나갔을 때의 유아의 보이는 반응, 대부분 뭐 불안 행동이겠죠. 엄마나 아빠가 있을 때는 아이가 편안한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가 사라지고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아이가 보여주는 아주 불안한 행동의 패턴들을 연구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안정 애착과 불안정 회피 애착, 그 다음에 불안적 저항 애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혼란 애착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로 유형을 분리해 본 겁니다. 뭐 대부분의 연구들이 보면 이렇게 유형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게 일반적인 연구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역시 에인스 워드도 이러한 낯선 상황을 이렇게 통제해 놔놓고 그 다음에 아이의 어떤 불안 행동을 체크해 봤더니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더라는 거죠. 첫 번째가 안정 애착의 경우에는 엄마가 같이 있을 때는 활발히 놀면서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행동도 보인다라고 하다가, 불안정 회피 애착의 경우에는 엄마가 떠났을 때는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회피 애착이기 때문에 엄마가 있거나 없거나 회피의 상태, 그러니까 회피한다는 거죠. 회피. 그래서 엄마가 돌아왔을 때도 적극적으로 회피하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엄마와의 관계에서 어떤 애착의 정도가 굉장히 낮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불안정 저항 애착입니다. 이거 조금 더 위험해지는 건데, 엄마가 떠났을 때는 적극적으로 분리 불안을 막 느낍니다. 아까 회피 유형의 경우에는 나가든 말든 신경 안 쓰는데, 이 세 번째 아이는 엄마가 떠났을 때 굉장히 불안한 어떤 행동을 보이면서 울음도 터뜨리고 하다가, 또 엄마가 돌아왔을 때는 뭐 화를 내고,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고 간 것에 대한 어떤 그거겠죠. 분노겠죠. 그리고 또 엄마가 다가가서 막 안으려면 엄마를 밀치거나 막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떤 저항적인 모습으로 애착에 대한 어떤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혼란 애착입니다. 이게 제한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회피 애착과 저항 애착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무시할 때는 무시해버리고 저항할 때는 저항하고 어떤 일관된 행동을 보이지 않는 건데, 어떤 거냐면 엄마가 들어왔을 때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엄마에게 접근하고 엄마가 안아줘도 먼 곳을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뭐 심하게 반응하지는 않지만 회피와 저항의 두 가지 모습으로서 무심한 듯 이렇게 엄마가 안아줘도 무덤덤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바로 이런 게 굉장히 어떤 아동의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사회성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애착을 위한 그런 감정적 유대를 하는 그런 부모와의 어떤 잦은 스킨십은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뭐 아동 교육학자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러한 이론들이 바탕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정애착, 불안정 회피애착, 그 다음에 불안정 저항애착과 그 두 가지 합쳐져 있는 혼란 애착에 대한 에이스 워드의 네 가지 유형, 여러 번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꼭 여러분들 충분히 학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기출문제와 관련해서 아버지 애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아버지 애착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출문제에 보면 아버지의 애착은 자녀의 어떤 그런 감정적 유대 관계 내지는 자녀들의 사회성 발달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맞느냐 틀리냐 이렇게 너무나 답이 보이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뭐 아버지가 무슨 왼수예요? 아버지는 부모 아닙니까? 아버지의 애착이라고 하는 것도 자녀들의 사회성 발달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 학교들도 나오고, 두 번째 보면은 특히 영아의 초기 사회적 발달 과정에서 양육 그 자체보다 사회적 감각적 자극 활동이 영아 발달의 중요한 결정자임을 주장하고, 아버지와의 애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이러한 자녀 양육에 참여했을 때 자녀의 어떤 그런 인내심이라든가 이해력이라든가 사회적이라든가 도덕적 성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아버지부터 많이 받게 되고, 아버지와 모자 관계, 모와 자의 관계가 어떤 풍부한 감성을 이끌어내듯이, 또 일반적으로 또 딸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뭐 엘렉트로 콤플렉스를 꼭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녀의 어떤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볼게요. 6번입니다. 어머니의 양육 태도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단계별로 부모와의 애착에 관한 부분을 연구해 봤더니 꼭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 초기에 해당되는 대학생의 경우에도 부모와의 애착적인 정도가 그 아이의 정서 발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 효능감, 셀프 에피케시의 발달에 영향을 주더라라고 하는 놀라운 결과들이 여러 나온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고요. 69페이지 이제 각인입니다. 임프린팅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뭐 각인이라는 게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처음 태어날 때 알을 깨고 나온 새끼가 제일 먼저 보는 어떤 생물체, 자기 꼭 엄마가 아니어도 사람이도 좋고 다른 사물이도 좋죠. 그것을 이제 보는 순간 자기 엄마 내지는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 신 같은 존재죠. 그렇게 각인이 되는 순간 계속 그 존재를 따라다니고 거기에 대해서 애착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또 각인이라고 그러는데요. 로렌츠라고 하는 학자가 굉장히 유명한 이 분야에서 유명한 분이죠. 그 로렌츠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볼까요? 위에서 6번째네요. 어떤 영화는 맨 처음 보거나 소리를 듣는 움직이는 대상에 자동적으로 각인되어서, 이러한 각인은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에 신속하게 일어나고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딱 각인된 것은 잘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로렌츠는 인위적으로 사람에 의해 보완된 것처럼 실험한 결과 어린 거의
알을 깨고 나온 거기에 대해서 각인을 시켰더니 막 쫓아다니는 그러한 부분을 연구의 결과를 보여주면서 각인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이런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또 사회적 발달과 관련된 친사회적 행동입니다. 유아들이 보통 그런 게 많이 하는데요. 이런 친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협동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죠. 뭐 나누게 하다든가 돕게 한다든가 위로한다든가 서로 보살펴준다든가 협동하는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그 뭐 소꿉놀이라든가 협동놀이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친사회적 행동을 우리가 이제 학습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해서 그 가운데 정도 보면 여러분 향상학습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낯가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유아가 낯가림을 한다 이런 것들은 친사회적 행동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낯가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 까만 부분 좀 공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와 관련해서는 바로 분리불안에 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학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착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정애착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를 들면 불안정 저항애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분리불안 때문에 상당히 아동이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죠. 거기 보면 이런 겁니다. 기출문제 아래쪽에 분리불안입니다. 영아가 자신의 눈앞에 부모가 일시적으로 사라질 때마다 큰 소리를 내어 울고 요동치는 식으로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을 우리는 분리불안이라고 그러고요. 이는 영아가 부모에게 어떤 분명한 애착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뭐라 할까요? 역증거라 그래야 되나? 역증거. 그 반정이죠, 반정. 그 다음에 또 이 에인스 우즈의 우리가 앞에서 볼 때 낯선 상황만 보더라 하더라도 이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영아의 사회성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런 분리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안정애착이 생기도록 아이들의 보살핌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애착과 관련해서 우리가 비슷한 유형으로 바로 이제 사랑, 러브입니다. LOV, 러브가 또 애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겠지만 또 스턴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애착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애착과 비슷한 어떤 그런 내용을 갖고 있지 않냐 이렇게 설명하면서 사랑에 대한 부분을 또 설명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보시는데 스턴버그라는 사람은 사랑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패션이라고 하는 거죠. 열정이 있어야 되며 그리고 친밀감이 있어야 되며 또 헌신, 상대방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저는 여기다 하나 더 붙이면 책임감 같은 것을 꼭 보태고 싶네요. 그래서 열정, 친밀감, 헌신 안에 책임감 같은 게 들어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랑의 3요소다. 또 애착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보통 애착은 보통 친밀감과 관련된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4절에 정서, 도덕, 발달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에릭 에릭슨의 발달론에 따르면은 정서 발달, 도덕 발달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또 그 파트에 가서 공부하도록 하고요. 7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 가운데 네모 박스에 보게 되면 바로 수치심과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은 이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치심하고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어떤 감동 중에서 수치심은 일반적인 거죠. 그리고 좀 포괄적인 것이고, 그죠? 포괄적인 것이다. 그러나 죄책감은 특수한 경우죠. 특수한 경우에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책임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책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구분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크게 아주 내용이 깊거나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좀 간단하게 가서 여러분들 그 표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밑에서 한 10번째 줄에 보면 양가로 2번이 있죠. 2번에 보면 이게 이제 수치심과 죄책감을 완벽하게 구분한 하나의 개념인데 이것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양가로 2번에 그래서 수치심이 자기의 결함에 초점을 맞춘 반면 그러니까 자기의 결함, 일반적인 결함에 맞춘 것이라면은 죄책감은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 사건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해서 하나의 사건의 개념으로 죄책감은 발생을 하고 수치심은 전반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개인적인 어떤 그런 특성에서 원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밑에 이제 양가로 3번에 보게 되면 따라서 수치심은 수동적이거나 무기력한 반면에 죄책감은 자기 능동적입니다. 그러니까 느낄 수도 있고 안 느낄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나 수치심은 일반적인 어떤 경향이기 때문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자동적으로 드는 그런 부끄러운 어떤 그런 정서적인 상태를 얘기한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1페이지 보시게 되면 브리지스의 정서 발달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72페이지에 나오는 도덕성 발달 이론, 우리가 피아제의 이론도 있지만 특히 지금 그 72페이지에 나오는 콜버그의 인습적 도덕성 발달 이론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3수준 6단계로 분류한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콜버그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여기 담아놓은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러한 콜버그 이론에 대한 한계와 비판점도 제가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주시고요. 특히 여러분들 그 73페이지 보게 되면 그 향상학습 위에서 그 금원 내용 박스에 있는 거 있죠. 이 콜버그의 하인즈 딜레마라고 해서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이 하인즈라는 인물이, 그죠? 하인즈라는 인물이 병에 걸린 아내를 위해서 약값이 너무 비싸서 약을 못 구해서 결국에는 그 약국에 이렇게 밤에 이렇게 침입을 해서 약을 훔치는 행위에 대해서 이런 콜버그의 3수준 6단계별로 이 하인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도덕성을 평가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뭐 여러분들 제가 뭐 지금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여러분들 하인츠의 딜레마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콜버그의 3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고, 예를 들면 타율적 도덕 수준에서는 하인츠에 대한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고, 또는 상호관계적 도덕 수준인 3단계에서는 하인츠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보충적으로 꼭 학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길리건의 도덕 추론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바로 74페이지에 나오는 피아제의 도덕성 발달 이론입니다. 우리가 앞부분에 피아제의 인지적 발달 이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피아제 역시 이 도덕성 발달에 대해서도 이론적인 것을 주창을 했습니다. 물론 뭐 본인의 어떤 그런 인지적 발달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한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단계를 4단계로 역시 또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전 도덕적 단계. 피아제는 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네요, 그죠? 전 도덕적 단계.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적 도덕성 단계. 일반적으로 타율적 도덕성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도덕성이라고 해서 8세에서 11세 사이에 일반적으로 자율적 도덕성에 해당되며, 마지막으로 타율적 도덕성 단계에서 자율적 도덕성 단계로 이행하는 11세경의 마지막 단계에서 새로운 어떤 그런 건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전 도덕적 단계에는 일반적으로 도덕적 인식을 잘 못하는, 그야말로 동물적 상태에 있는 그러한 단계를 말하고요. 두 번째 타율적 도덕성 단계라고 하는 것은 뭐 옳은 쪽과 나쁜 쪽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주어진 규칙에 맞춰서 행동하면 옳은 것이고, 그 규칙이 잘 됐든 못됐든 그건 따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한 것은 옳고 그렇지 않은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간은 이제 좀 더 통합적 사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규칙을 위반해도 항상 벌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무슨 어떤 게 있나요? 불가항력 같은 거 있잖아요. 또는 뭐죠? 우리가 법에서 말하는 위법성 조각 사유라든가 책임성 조각 사유, 뭐죠? 정당 방위, 이런 것들은 그죠? 규칙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 원인에 있어서 정당성이 있다면은 저것은 처벌받지 않는 것,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단계가 바로 상대적 도덕성 단계고요. 마지막에 보면은 자율적 도덕성 단계와 타율적 도덕성 단계, 그러니까 타율적인 것에서 자율적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새로운 규칙은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설적 상황에서의 대해서도 도덕적인 어떤 그런 기준을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지적 성숙과 사회적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규칙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도덕적 기준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계까지가 바로 4단계에서 보여준다. 이렇게 피아제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발달 요소들 중에서도 중요한 성격이라든가 사회성 발달이라든가 그에 따른 애착의 문제라든가 도덕성 발달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외에 이제 발달 이론, 그러니까 발달 요소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다른 측면에서 설명한 발달 이론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